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오늘 새벽 어저께까지 이제 상승을 계속하다가 조정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마 장세를 보시면서 걱정하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정이 가면서 알트코인 사토시가 되게 많이 까져 있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못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뭐 이 시장을 세력이 키우겠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만약에 파격적인 어떤 파괴적인 그런 어떤 붕괴적인 어떤 그 시세장은 분명히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보면은 5,690불 그 언저리까지 계속해서 리치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장세가 들어갔는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이게 조정이 5,250불 언저리까지 갈 거다. 근데 어떻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맞추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5,300불 많이 까져봐야, 지금 조정이 와봐야, 그리고 5,400불 5,400불 뭐 이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이드웨이를 또 한동안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알트코인이 되게 많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들어서는 알트코인들이 이제 그린 칼라로 전면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대폭등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5,700 사토시까지 지금 내려갔더라고요. 완전 전저점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치를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플 같은, 저도 이제 약간 양은 물려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건 기대감을 약간 없는 셈 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이제 그걸 100% 담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이 좀 심리적으로 아마 엄청 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감안하시고 아마 하셨겠지만, 어쨌건 장세가 그렇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조정 장세를 5,300이나 5,400불까지 한번 거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차기에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 다시 한번 도전할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장세로 이번 달 말하고 다음 달 초까지는 아마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폭락 장세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걸 진짜 맞춘다면 대단한 거죠. 근데 만약에 못 맞춘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땐 욕도 되게 많이 먹고 아마 타격이 되게 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또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지금 폴로니엑스 마크가 있는데, 보시면은 코스모스에 관해서 되게 많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마케팅을 지금 폴로니엑스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 하기 전부터. 그래서 거래량이 얼만큼 됐다, 뭐 디파짓은 9밀리언만큼 자기네가 디파짓을 받았다, 그리고 하루 동안의 거래 볼륨량이 19밀리언 달러만큼이었다, 막 이런 양에 관해서 되게 많이 계속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폴로니엑스가 아무리 좋은 코인을 업데이트해도 리스트업 시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전례를 보면. 근데 지금 얘네가 이런다는 얘기는, 코스모스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돈이 될 거란 얘기거든, 중장기로 봤을 때. 그리고 코스모스하고 엮여져 있는 데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근데 바이낸스하고도 엮여져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뉴스에서 말씀드릴 건데, 신현성이 움직이는 테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쪽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에.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돈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립토 마켓캡인데,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보면은 이게 어더스라고 써있는데, 이게 알트코인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오늘 오전까지 빠졌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쭉 보니까 비트코인은 조정장세 들어가면서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살짝 그린 칼라가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추세가 또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걱정하셨던 분들이 뭐, 야 이거 오르니까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보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지금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이 될 거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추세 반전 상방으로 아마 갈 거고, 비트코인, 이건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은 지금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위로 상방 갱신을 해서 넘어가서 5,580불, 5,600, 5,700불 언저리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터치를 못한 상태에서 조정 구간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5,400불, 5,500불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이드웨이를 할 확률이 되게 높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너무 걱정할 만한 그런 파괴적인 어떤 그 붕괴적인 시장은 분명히 오지 않을 거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오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실 정도 되는 그 시간 정도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린 컬러가 도는 알트가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렌 로이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코인텔레그래프나 CCN 같은데 간간히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오는데 이 불장이 되게 크진 않다. 되게 크진 않은데, 지난번하고 틀린 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급등하는 상승세가 있는 장세도 아니고, 또 중요한 건 펀더멘탈은 예전보다 더 강한 상태인데 상승세가 엄청 크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상승세가 이게 진행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이 트위터 문장에 써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시세가 오를 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뭐 지금 장세가 나쁘지 않다, 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일면의 그런 문장이겠죠.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패닉한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반값씩 빠져가지고 진짜 3,000불이 간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도박장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은 지켜보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예전하고 이제 틀리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요 근래에 뭐 그러잖아요. 이란 제재에 관해서 한시적으로 풀어줬던 게 5월 2일인가? 그때서부터 아마 다시 전면 규제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속해 있는 나라들이 되게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나라들이 몇 개국이 있는데, 한국도 대표적인 나라 중에 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요 산유국 석유 매장량 규모인데, 미국이 가장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근데 쉐일로 따졌을 때 쉐일이 여기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베네수엘라라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아요. 석유 매장량이. 그러면 자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가 이제 왜 베네수엘라를 건드렸냐. 미국이란 나라가 왜 그리고 제재 조치에 들어갔냐. 그리고 갑자기 무슨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불거졌냐라는 거를 우리가 넘겨 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보는 매스컴에서는 마두로라는 그 정치 그 대통령이 독재자다, 권력자다 막 이렇게 보지만, 마두로라는 사람은 이제 정책을 필 때 이렇게 많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석유량이 있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엄청나게 많이 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펼쳐서 국민들이 그냥 계속 살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태클을 걸고 이 석유에 관해서 본인이 제재권을 갖고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에 태클을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베네수엘라가 지금 지경에 있었던 거지, 무슨 마두로가 무슨 뭐 독재 정권이니, 그리고 과이두라는 그 정치적 인물은 미국에서 트레이딩 돼가지고 미국에서 보내진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양분돼 있는 현재 상황이죠. 아직까지 이 갈등 요소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리를 걸어서 제재를 했지만, 거기다 또 물자 공급을 하고 이런저런 군사를 파견한 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거기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여러 가지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매스컴에서는 뭐 마두로가 독재자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랬다. 근데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라는 거죠.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량을 보세요. 예. 왜 미국에서 왜 그랬을까? 예. 그래서 이런 베네수엘라 같다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란 석유 제재를 가하는 거에 관해서 사실 더 극대화되게 전 세계에 임팩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미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떤 그런 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장치를 몇 년 동안에 베네수엘라 폈던 거죠. 사실은. 예. 이게 미국이 옥죄자 이란 호르무즈 봉쇄 유가가 6개월 내 최고치. 예. 막 경제 문제 막 불거질 거다. 그래 다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미국에서 중국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 그리고 한국도 무너질 거다. 석유가 급등한다. 막 이렇게 공포감 조성하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란 제재 이외 조치 중단 파장, 원유가 40% 오가는 길목 막힐 우려, 일부 2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원유 공급 늘릴 것.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가는 그 길목을 이란의 앞에 그 자기네 바다 앞이거든요. 거길 지나가야 되니까 이란에서 막아버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만약에 오르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미국발 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5월 2일 0시부터 전면 금지되면 지난해 11월 180일간 예외를 면제받은 8개국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중국을 옥죄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었던 거고 이번에 그리고 거기 한국도 들어가 있고 인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인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중요해요. 왜냐?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사실은 금융권에 있어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거든. 예. 이탈리아가 금융권으로 무너지면 이번에 브렉시트 때문에 만약에 6, 7, 8, 9월 달에 만약에 브렉시트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이탈리아 금융권부터 무너져가지고 그게 그 유럽 20위까지 뒤 흔들 정도까지 아마 그 여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함이 돼 있죠. 근데 더 웃긴 건 일본도 여기 포함돼 있어. 그리고 터키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왜? 친미가 아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본이 여기 껴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본하고 한국이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국은 어차피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이 나라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매려고 하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예전역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갖다 아마 베네수엘라하고 해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돌파구를 이제 양공으로 스프레드해서 아마 원유를 받는 거에 관해서 다변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상승, 근데 장기적으로는 원유가 하락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여러 가지를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올해 집값 내려가도 내년 공시가 오른다. 해서 뭐 그런 분들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니까 집값 오를 거다. 집에 투자하자. 예? 그리고 뭐 금은에 투자도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버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물론 공시가를 올리면 좋긴 좋죠. 근데 내가 당장 부동산 가서 내놓으려고 이 부동산에 만약에 내놓으면 그게 회전이 안 되는데 회전이 안 돼서 그게 장기화로 가잖아요. 그럼 공시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대한 세금을 정부에다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가 지금 노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란 나라가 부동산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시가를 올려놓고 지지를 하고 공시가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것도 더 퍼센테이지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거를 경착륙시키는 거, 연착륙시키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세금도 매기겠다.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회전이 안 된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세금을 계속 많이 내게 되면 결국에는 중간에서 핏발리는 거는 대중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잘 회전이 안 되고 돌아가지 않는 실정에서 그래서 판단들을 잘들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알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득 보는 거는 많이 없다.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도. 예, 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고, 이거는 서류 가방 사라진 대출, 이제 하이패스 시대, 신한은행, 개별 기업 증빙 서류도 비대면 제출. 서류도 되게 쉽게 한대요. 예, 아마 지금도 아마 어플로 쉽게 받는 분들 아마 되게 많아요. 예전보다는. 근데 하나은행은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 발급 기간 단축, 우리은행은 해외 송금 시 은행 간 거래 내역 확인, KB금융, LG와 서비스 인프라 공동 설계 활용. 근데 여기 나오면 대출 이제 하이패스 시대. 예, 대출 받기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좋을까요, 과연? 대중들한테 빚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하고, 다른 생각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직장도 주 40시간이란 얘기가 있지만, 대다수의 사무직으로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은 새벽볼 보고 출근해가지고 아마 달 보고 집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아마 아직까지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대출을 계속 사람들한테 해주고, 그리고 돈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허례허식하게 만들고, 예. 뭐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차를 타게 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게 하고, 예. 결국엔 이 남한테 돈을 빌려서 더 쉽게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뭐가 될까요? 금융의 노예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여기 보면은 학생증 겸용 체크카드 발급 기간 단축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쨌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짐 로저스가 한국이 북이라는 카드가 있어 20년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제20회 국제금융포럼 VIP 만찬에서 한국, 북한, 중국 매력적인 국가로 평가.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한국 금융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만나 만찬을 가졌다. 그래서 짐 로저스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매스컴에 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는 쇼잉하는 거라고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여기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받는 시각에서도 한국을 싫어한다, 헬조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한번 보자는 거죠. 해외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이제 바라볼까. 근데 역이민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더. 거기 집을 팔고 여기 집을 사시려고 하면, 아니면 거기 생활을 접고 여기 와서 사시기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이거는 미국 태클 뚫고 질주하는 화웨이, 자동차 5G 모듈 세계 첫 공개, 보안 우려 속 자율주행 기술 가속, 글로벌 5G 계약 잇따라 성장 날개. 그래서 5G부터 막혀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뭐 안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작년에 되게 많았었지만, 저는 분명히 계속해서 중국이란 나라가 나아갈 거다. 5G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선두로 치고 나가서 미국 우위에 설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런 거에 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지금 제가 보니까 유튜브 상에 이제 없더라고요.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러니까 제가 분석력에 관해서 그 사람들을 아마 그러니까 잘 이제 지켜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친중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5G는 이미 중국 시장에 넘어가서 중국이 패권을 제가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차까지 지금 손을 대서 얘네가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켜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3, 4분기 이번 연도 9월달 이전에는 아마 판가름이 날 거예요. 화웨이하고 삼성의 어떤 그 격차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도 아마 지켜보시면 관전 포인트고,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라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서 이득 난 돈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카레 냄새나, 되게 더러운 나라다 하는 인도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유럽에 있는 관광단지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보고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많은 나라들 있죠. 그렇다고 뭐 시리아나 이런 데 말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데, 그런 데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데는 저는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약간 한편으로는 흥미가 되게 흥미롭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관광을 가면 거기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란 공습량 크지 않아 상승세 제한적 6월 감산 연장 논의까지 상승할 듯 전문가 장기적 유가 하락세 전망. 자, 제가 이런 거 뉴스를 보면 몇 가지를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고 결론 도출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면에 TV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이제 막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 미국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라는 건데, 보시면 전문가 장기적 유가 하락세 전망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만 국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유가 상승을 제한시키는 요인이며, 특히 이들이 지난해 11월 이후 공급을 축소해온 만큼 공급을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국제 유가가 지난해 연고점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오히려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 하방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미국에서 제재를 했어.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 그러면 거기서 이득 보는 건 누굴까요? 미국도 쉐일 오일을 팔아서 이득을 보지만 중요한 건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앉아서 누워서 떡 먹는 거죠. 예, 유가 올라서 좋아.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이권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보면은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무기를 원래는 미국에서 많이 샀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사들이는 무기보다는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사들이는 무기가 더 많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셔야 결론을 내실 수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보시면은 우리 막 50대 60대 막 이러신 분들 재산 형성에 되는 주된 부분이 요소가 포트폴리오와 중심이 주택이잖아요. 부동산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공시지가에 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철거 난민이 없도록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지원책 나온다. 자, 지금까지는 작년도까지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관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보상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았어서 뭐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됐던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에 관해서 일주일 전인가, 그러니까 2주 전인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재개발이 더 원활하게 갈 거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주력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토목사업이라던가 재개발, 주택사업 이런 거를 펼쳐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려는 의지가 이번 정책에서는 아마 이걸 필두로 해서 아마 나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보면은 민영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면은 재개발이 들어가면 예, 임대주택 비율도 5%씩 더 늘려놨더라고요. 5에서 10%를 늘려놨다. 근데 결국엔 그렇게 되면 경기 부양하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주택 재개발 사업을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투자돼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많은 이득을 못 취한다. 예, 왜냐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니까. 예, 그러면 건설사에서도 가져가는 돈이 적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정부에서 생각하는 커다란 그림의 퍼즐에서는 결국에는 경기 부양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세수 확보도 할 수 있다. 예. 차라리 주택 재개발 사업을 못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예. 정부에서 봤을 땐. 개인들은 이득을 취하는 게 적어지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요. 이 뉴스를 보고. 이거는 보시면은 비메모리 시장 장악한 인텔, 퀄컴, 소니, AI, 빅데이터 산업이 쥐락펴락, 불붙은 400조 비메모리 시장 쟁탈전. 비메모리 반도체 왜 중요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캐시카우다. 지금 보면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보면은 전 세계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1조 개의 인공지능이 각 사물에 들어간다. 근데 거기 각 사물에 들어가는 1조 개의 인공지능의 중심 핵심 기술이 되는 게 사실은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는 되게 많이 생산량이 되게 많고 잘하는데 이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설계나 이런 능력은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미중 무역 갈등이 또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죠. 예. 5G에서도 패권 전쟁. 이것도 보시면은 미중 비메모리 패권 전쟁.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중국 업체들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최근 비메모리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예. 여기 나오고 업계 관계자는 애플과 퀄컴이 특허료 소송을 서로 취한 배후에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는 얘기가 공견하게 나돈다고 전했다. 라고 여기 나와요. 근데 화웨이가 지금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예,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면에 있는 게. 그래서 보시면은 하이실리콘은 모회사인 화웨이의 주문을 받아 스마트폰의 CPU 역할을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칩 등을 자체 설계한다라고 나오죠. 자체 설계한다라고 나온다는 그 말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보시면은 인텔이나 퀄컴이나 이런데 보통 설계 어떤 그 기술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소뱅에서 지분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던 그 AR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ARM. 근데 그 회사에서 설계도를 주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그거를 생산을 하는데 지금 보면 중국 업체가 이제 치고 나오는 거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설계까지 한다. 설계에서 생산까지 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중, 친미 이런 걸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가고 자본가라면 예? 어디서 어떤 방향을 바라보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제로페이에서 손 뗀다. 운영권 모두 민간으로 이양한다. 왜 갑자기? 원래는 보시면은 이 페이 관련해서는 이 산업에 관해서는 제로페이가 어쩌느니 하면서 카카오페이가 선방으로 치고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로페이가 어쩌느니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막 이걸 공익으로 막 내세우면서 막 그렇게 나섰었어. 근데 그 와중에 그 카카오에서는 카카오페이 하고 카카오뱅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때는 그 사람들은 뒤로 빠져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작년 말에 우리는 제로페이에서 하는 사업에 손을 내밀겠다. 거기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해서 원래 거절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보시면은 정부에서 제로페이 손 뗀다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운동장은 정부에서 만들어준 거고 그 안에다가 내용물을 집어넣고 농장 관리하고 농장을 키우는 거는 결국에는 누구냐.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게 민간 업체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네이버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가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정부에서 밀어준 거죠.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뒤통수를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눈치채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있기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하늘길에 LCC 진출 항공료 얼마나 싸질까. 예, 보시면 이 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고속도로도 있겠지만 이 항로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노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노선은 원래는 독점적으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독점인데 이거에 관해서 지금 중국에서 보면은 중국 항공사와도 경쟁해야 해. 비용이 더 싸질 듯. 그래서 중국에서 또 다른 어떤 그 방식을 펴가지고 더 많은 경쟁사들을 더 취향을 시키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는 지금 보면은 남북 경협이 어떻게 될든 아니면 철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물자와 인구가 중국 대륙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하고 그 유럽에 있던 게 다시 중국 대륙을 거쳐서 한반도, 러시아 다 통합적으로 핏줄 같은 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지금 이 뉴스 하나를 보면 앞으로는 항공망까지 지금보다 더 다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만 있으면 이 노선이 하루에 편이 있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중소항공사까지 여기 진출해서 껴있겠다. 거기다가 중국 항공사까지 여기 낀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항공기가 오갈까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물자가 실릴까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할까요?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 얼마나 많이 될까요?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자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물론 배척만 막 할 게 아니라
대세가 이러니까 어떻게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반대한다. 어떻게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경제학자라고 말하는 유튜브 상에서도 자기 잘났다, 똑똑하다, 중국이 망할 거다 말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꼬랑지 내리고 뒤로 빠져서 이제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자격이 없는 거죠. 경제 분석가로서. 이거는 생산 절벽이 와중에 파업 깃든 깃발든 여기 차 노조라고 여기 써있는데 현대차 노조법 저지 총파업 한국 GM도 분리법인 파업 가결 여기 써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구나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해. 지금 보면은 공유 경제가 어떻느니 구독 경제가 어떻느니 막 이런 상태가 있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도 없으니까 자동차 판매량도 급감하고 있어. 거기다가 집 앞에 세워지면서 놀고 있는 차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그 차들이 다 구독 경제, 공유 경제 시스템에 다 편입이 돼. 그럼 지금보다 생산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 노조에서 노사분구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하지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대세가 어차피 제조업의 꽃이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 업계잖아요. 근데 그게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자동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해외 법인에 이미 100% 자동화 설비를 갖춰서 생산 라인을 갖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이 나와 있는 거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뉴스는 나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미리 준비들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타격이 되게 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 보시면은 테라하고 코스모스, 코스모스 이게 코스모는 아니에요. 업비트에 있는 코스모가 아니라 코인원에 있는 코스모스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막 부각이 돼. 근데 코스모스가 협연을 맺고 지금 그런 게 바이낸스가 있고 지금 보시면 테라하고도 같이 움직인다. 근데 테라 코스모스 암호화폐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할 거. 그래서 코스모스 테라 대표 공동 인터뷰.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읽어봤는데 같이 움직일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까 폴로니엑스에서 마케팅적으로 계속해서 막 언급을 코스모스에 관해서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뭔가 있구나. 이게 장투용 코인으로서 값어치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더리움을 많이 사신 분들이 있어요. 이더리움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초반에 이제 코인원에서 이거를 이제 ICO 했었는데 그때 이거를 상당히 많이 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톰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아이디가 그래서 그분도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그리고 이거는 벤처 투자의 귀재 손정희도 비트코인에 1,500억 물렸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하필 지금 선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한편으로 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뉴스를 쭉 읽어봤어요. 비트코인 가격 정점 찍을 때 시장에 들어갔다 낭패. 또 이 문장도 되게 웃겨. 근데 손정희라는 사람이 그런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메인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게 또 과간이야. 여기 보시면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광풍에 빠져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WSJ는 평가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좀 웃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 우리 지금 투자해서 손정이란 사람을 아는 분들은 아마 이 뉴스를 색다르게 보겠지만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의도를 보겠지만 일반 우리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도. 야, 이런 사람도 이거 물리는구나.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물리는구나. 이거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한편에서는 이 생태계에 관해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와.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와. 그러면 겁을 먹지 않을까요? 이건 투자할 게 못 된다. 딱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것 같고, 이거는 조수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지윤하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박지윤이 39살인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나이가 나왔는데, 근데 이쁘죠. 미인이죠. 근데 성격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차분하니. 근데 뭐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온 거 보면. 근데 여기 보시면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가 일 잘하면 하루 1시간 근무해도 좋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뉴스를 캡처한 건데,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실상 알고 보면. 야, 나 일 열심히 하면 1시간만 근무할 수 있겠구나. 몇 시간이면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일 잘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 잘한다, 못한다가. 내가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근데 보통 보면 진짜 일 잘하고 진짜 스마트하고 똑똑한 애들은 면접을 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연봉 얼마 받고 싶냐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다. 그것도 사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기업주로서 일 잘하면 하루 1시간 근무해도 좋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도. 일 못하면 20시간 넘게 일해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 성격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문장 하나로 어느 정도 이제 간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사실 되게. 이거는 삼성이냐 화웨이냐 상용 1위 타이틀 누가 질까? 갤럭시 폴드 사태로 화웨이 메이트 X가 부상되고 있고, 그리고 모토로라, 샤프 등 순위 다툼 나설 듯. 이번에 삼성이 화웨이를 누르면서 폴더블 폰에서 먼저 치고 나갈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웨이가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폴더블 폰에서 아마 신제품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5G하고. 그래서 순위권 경쟁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여파가 있나 한번 지켜보세요. 제 말이 제가 작년에 말했던 게 그대로 아마 현실화가 될 거예요. 중국이 급부상해서 주식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원년이고 내년서부터는 또 다른 양상이 아마 펼쳐질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보세요. 지켜보시면 결과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오큘러스 퀘스트 이제 출시 날짜인데 아침에 캡처를 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6일 16시간 36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 이제 아마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에 관해서 악재 뉴스가 되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는 아마 그러겠죠.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페이스북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도 발매를 할 거고, 플랫폼에 암호화폐, 암호자산하고 연동하는 어떤 이커머스 시스템도 분명히 발표를 하겠죠. 그거랑 게임, 클라우딩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게임도 분명히 발표를 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움직이면서 페이스북이 보여주는 시너지가 극대화돼서 시장이 아마 펼쳐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어쨌든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이제 만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서 페이스북이 그리는 그림, 이 주커버그라는 친구가 그리는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도 코인 투자를 그냥 지금 시세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리고 언제까지 오르겠어요. 비트코인만 오르고 나머지 알트는 죽을까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생태계가 복잡다단하게, 지금 화폐로만 따져도 전 세계가 있는 국가가 화폐가 다 다른데, 그리고 지역마다, 지방마다, 도시마다 다 다른데, 다 다른 어떤 그 생태계가 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어떤 그 진짜 스캔 같은 그런 암호화폐, 암호자산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통용해서 살아남고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아마 쓸개즙을 조금 오래 빨아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재편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재편이 되면 그때는 리플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물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그것만 믿고 투자하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그레이스케일 같은데 전문적인 투자꾼들도 다변화해서 6개, 7개 되는 8개 되는 코인을 투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거에 너무 심취돼가지고 거기 빠지면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더 오래 받으셔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다변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이번 뉴스가 도움이 되셨을지 안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다각도로 많은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외신 뉴스는 제가 찾아봤는데
무슨 뭐 대학교하고 뭐 무슨 코인이 어떻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시장 상황에 그게 반영될 수도 없어요. 그래 저도 차후에는 그런 얘기가 무슨 코인이 어떻다, 뭐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다, 뭐 오미세고가 어떻다, 뭐 리플이 어떠니, 이런 게 뭐 어쩌저쩌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제가 차후에는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별로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어쨌건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